소설극장, 장르, 가족의 사랑이 있는 드라마. 작가, 로즈 앤마리. 제목, 느린 우체통. 구화, 금성컬러TV. 단칸방 사남매 집은 월세를 살았기 때문에 여러 번 집을 옮겨 다니며 이사를 해야 했다. 햇민의 집으로 이사를 오기 전에도 3번을 더 옮겨 다녔다. 엄마는 아빠가 힘들게 탄광에서 일을 하여 벌어온 돈을 알뜰하게 쓰고 저축하여 모은 돈으로 미경이네 집에 뒷집을 사게 되었다. 영진이 12살이 되어 사남매는 방 3개, 부엌 2개인 집이 생겼다. 따로 분리된 방과 부엌은 다른 집에 세를 주고 사남매의 집은 방 2개, 부엌 1가 있는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 새 집으로 이사 온 날 아빠는 자신의 보물이로인 멋지게 생긴 오토바이를 과감하게 팔고 금성컬러TV를 안방에 들여놓았다. 안방 문을 열면 바로 마루가 있었다. 마루 밑에는 꼬리가 반쯤 잘린 아기 고양이 꼬랑지가 살고 있었다. 꼬랑지는 젖소냥이었다. 저녁이 되면 컬러TV로 만화를 보기 위해 영진의 집 마루는 동네 아이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동네에서 처음으로 아빠가 컬러TV를 들여놓았기 때문이었다. 소니 카메라, 앤틱 전화기, 우아하고 예쁜 도자기 그릇과 고급스러운 침대와 원목 가구가 있는 지민의 집에도 컬러TV는 없었다. 너무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집으로 몰리게 되자 영진은 극장처럼 요일별로 표를 끊어주기로 했다. 금성 컬러TV를 들여놓은 첫 일주일은 제1극장처럼 무료 개봉 기간이었다. 표를 끊는 방식은 동네 아이들이 종이 쪽지에 이름을 쓰고 영진이 준비한 구멍이 송송 뚫린 파란색 채바구니에 접은 쪽지를 넣어두고 추첨하는 방식이었다. 일요일 아침 시간대가 특히 추첨 경쟁이 치열했다. 아침 8시부터 들장미 소녀 캔디, 은하철도 999가 방영되었기 때문이었다. 추첨은 영진의 집 마당에서 토요일 저녁 5시에 이루어졌다. 마당에는 작은 꽃밭이 있었다. 연분홍색의 꽃잎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 시집가는 새색시의 머리 장식용 족두리를 연상시키는 족두리꽃과 흰색, 빨강색, 분홍색의 꽃잎이 새색시의 볼에 찍는 연지곤지 같은 봉숭아 꽃들이 피어있다. 저물어가는 태양빛이 마당에 드리워져 땅거미가 생겼다. 짧은 꼬리의 아기 젖소냥, 꼬랑지가 꽃밭 옆에 있는 모래더미에서 급하게 용변 처리를 하느라 모래를 덮고 있다. 영진은 마루에 앉아 벽시계를 보고 있다. 한보의 너지라는 회사 로고가 적혀있는 동그란 벽시계의 분침과 초침이 5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초침이 정각 5시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5초, 4초, 3초, 2초, 1초. 드디어 추첨 시간이 되었다. 영진은 마당 밖에서 종이 쪽지를 들고 나란히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던 아이들에게 초록색 대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하나둘 아이들이 손에 꼭 쥐고 있던 종이 쪽지를 파란 바구니 속에 떨어뜨려 놓았다. 정혜가 종이 쪽지를 바구니에 넣은 후 2손 모아 기도를 했다. 모든 쪽지가 바구니에 담겼다. 영진은 공정하게 추첨하기 위해 바구니의 쪽지를 마구 흔들어 섞어 놓았다. 쪽지는 총 2개만 추첨하기로 했다. 영진이 첫 번째 쪽지를 집어들고 이름을 발표했다. 정혜가 들장미 소녀 캔디에 당첨되었습니다. 영진이 말했다. 정혜는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다. 안정혜 양, 당첨 소감 한마디 하세요. 영진이 마치 시상식의 사회자처럼 말했다. 여러분, 아름다운 밤이에요. 정혜가 감격해서 당첨 소감을 말했다. 영진을 포함한 모든 아이들은 정혜의 기도가 효험을 발휘했다고 믿었다. 왜냐하면 정혜의 엄마는 신내림을 받은 도사 아줌마였기 때문이었다. 정혜는 고등학생 오빠들만 둘인 도사집의 막내딸이었다. 정혜를 비롯해 오빠들은 입술이 두툼하고 피부가 까뭇까뭇해 흑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 같았다. 정혜의 몸에는 항상 향을 태운 독특한 냄새가 배어 있었다. 정혜네 집은 도깨비 같은 눈을 부라리며 하얀 수염을 늘어뜨린 신령님과 부처님, 삼국지에나 나올 것 같은 험상궂은 장군과 인자한 표정의 장수들이 그려진 큰 그림이 벽에 붙어있고 그림 앞에는 불상들이 앉아 있었다. 불상 앞의 제단에는 늘 각종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지금보다 어렸을 때 영진이 정인의 집에 놀러 갔을 때였다.
롤리팝처럼 생긴 알록달록한 사탕이 접시에 차곡차곡 쌓여 재단에 올려져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자극적인 향 냄새가 훅하고 영진의 코를 찔렀다. 그녀는 기분이 몽롱해지는 것 같았다. 어느새 영진의 손이 무언가에 홀린 듯이 재단 위에 쌓아 올린 사탕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재단에 있는 어떤 것에도 손을 대지 마. 특히 사탕 먹으면 입술이 부르트고 온몸이 까맣게 변하니까. 사탕을 보며 입맛을 다시고 있던 영진에게 정혜가 말했다. 너도 사탕에 손 댔어? 영진이 정혜에게 말했다. 나도 우리 오빠들도 사탕에 손대어 이렇게 된 거래. 정혜가 자신의 두터운 입술을 가리키며 말했다. 영진은 사탕에 손을 대기 전에 정혜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었다. 두구두구두구. 두 번째 행운의 당첨자는 누가 될까요? 자, 두 번째는 은하철도 999입니다. 영진이 다시 한번 바구니 속의 쪽지를 골고루 섞은 후 종이 쪽지 하나를 집어들었다. 아, 이번에는 남자아이네요. 이기영 어린이 축하합니다. 은하철도 999 당첨되었습니다. 기영은 영진보다 한 살 어린 새로 이사온 집에 따로 분리된 방과 부엌에 들어 사는 옆집의 막내 아들이었다. 기영은 엄마와 중학생 누나, 영진과 같은 학년의 형과 함께 살았다. 기영의 아빠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같이 살지 않는다고 하였다. 기영의 형, 윤영은 영진과 같은 반 친구였다. 윤영은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고 얼굴도 들장미 소녀 캔디의 안소니처럼 생겨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 윤영이 영진의 옆집에 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같은 반 여자아이들은 일부러 영진에게 친한 척하며 윤영을 보기 위해 영진의 집에 놀러 오곤 했다. 윤영은 언덕 아래 동네의 고물상집 아들 판열과 단짝 친구였다. 언덕 위 영진의 집 바로 아래에 판열의 집이 위치하고 있어 영진이네 초록대문 앞에서 내려다보면 파란 지붕과 넓은 마당에 고물더미가 쌓여있는 판열의 집이 무척이나 잘 보였다. 판열은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짙은 눈썹과 뚜렷한 이목구비가 이국적으로 생긴 테리우스 같은 아이였다. 판열과 윤영은 쌍벽을 이루며 학교에서 1, 2등을 다투었다. 학교에서 반장인 판열은 그림이며 글짓기며 웅변이며 동요며 못하는 것이 없는 아이였다.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도 판열은 무척이나 예뻐하시는 것이 덜렁거리는 영진의 눈에도 보일 정도였다. 판열은 영진이 4학년 2학기 때 새로운 학교로 옮기면서 같은 반이 되어 알게 된 아이였다. 그 전까지는 아랫동네에 살고 있어 얼굴을 스치는 정도로만 아는 사이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진 못했었다. 학교에서는 한 반에 60명이 넘는 아이들이 오전, 오후 반으로 나누어 등교를 하며 공부를 하였다. 한 학년이 18반까지 늘어나 교육청에서는 주소지별로 아이들을 분류하여 기존의 초등학교 옆에 새로운 학교를 지어 학교를 절반으로 분리시켰다. 사실 새로운 학교가 규모가 더 작았다. 새로운 학교로 옮기는 과정에서 4학년의 중간 학기에 아랫동네에 살고 있던 판열이 영진과 같은 반이 된 것이다. 선생님은 키 순서별로 아이들의 자리를 정해주었다. 영진은 또래 여자아이들의 평균 키에 해당되었고 판열은 영진과 키가 비슷했다. 아이들이 줄지어 서 있는 복도에 여자아이들 줄 옆으로 남자아이들의 줄이 이어졌다. 영진의 옆에 서게 되는 남자아이가 교실에서 역작으로 결정되는 운명의 줄이었다. 판열은 영진 옆에 서 있는 남자아이보다 3명이나 앞쪽에 서 있었고 영진의 옆에는 학교에서 익살꾸러기로 소문난 상진이 키 순서에 맞게 서 있었다. 윤영은 키가 큰 편이라 아예 뒤쪽에 서 있었다. 앞쪽에 서 있던 판열이 뒤로 걸어오더니 상진을 앞으로 밀어내고 영진의 옆으로 옮겨왔다. 줄 앞쪽에서는 선생님이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한 명씩 짝을 지워 교실로 들여보내고 있었다. 영진은 상진과 옆짝이 되었고 판열은 영진 뒤에 있던 선이와 짝이 되었다. 5학년이 되어 신체 검사를 할 때 글씨까지 반듯하게 잘 쓰는 판열은 선생님을 도와 아이들의 신체 검사 결과를 기록하는 임무를 맡았다. 영진의 차례가 되어 몸무게를 측정했고 양호 선생님이 영진의 몸무게를 불러주었다. 반장, 이형진은 131cm, 27kg이다. 양호 선생님이 아이들의 신체 측정 결과를 기록하는 판열에게 말했다. 야, 이용진 너 왜 이렇게 많이 나가냐? 나랑 몸무게가 같잖아.
다른 아이들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던 판열이 영진에게 장난기 섞인 말투로 말했다. 영진은 얼굴이 빨개져서 그 다음부터 되도록 판열을 피해 다녔지만 헛수고였다. 운동의 날 단체 마스게임을 위해 운동장에서 연습을 할 때에도 판열은 반장의 권위로 뒷줄에 서 있던 영진의 파트너와 자리를 바꿔 영진과 짝이 되어 손을 잡고 춤을 추었다. 영진은 운동장에 굴러다니는 나뭇가지를 주어 판열에게 내밀었다. 손을 잡지 말고 나뭇가지를 잡으라는 뜻으로 눈짓을 하였다. 판열이 피식하고 한번 웃더니 나뭇가지를 부러뜨렸다. 영진은 한숨을 쉬고 판열의 손을 잡고 춤을 추어야 했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반장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영진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꼭 판열의 장난에 휘말려야 했다. 정혜는 늦잠을 자느라 들장미 소녀 캔디를 보러 아침 일찍 영진의 집에 오지 못했다. 대신 영성과 지민이 영진과 함께 들장미 소녀 캔디를 시청하였다. 지민은 토요일 저녁 새로 생긴 영선의 방에서 밤늦게까지 인형놀이를 하다가 집으로 가지 않고 영선과 함께 자고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들장미 소녀 캔디가 끝나갈 무렵 기영이 방금 일어난 것 같은 부스스한 모습으로 눈을 비비며 마루의 유리문 앞에서 영진을 불렀다. 누나, 은하철도 999 시작했어? 기영이 말했다. 마루 밑에서 생쥐랑 놀고 있던 꼬랑지가 기영을 쳐다보며 먼저 대답했다. 아직 이제 캔디 끝나고 곧 시작할 것 같아. 안으로 들어와, 기영아. 누나, 우리 형아도 같이 보면 안 돼? 기영의 청탁이 들어왔다. 영진은 잠시 고민을 하였다. 전과는 달리 윤영과 함께 있으면 얼굴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두근거렸기 때문이었다. 윤영이가 좋다면 그렇게 해. 영진이 말했다. 영성과 지민, 꼬랑지가 모두 영진을 쳐다보았다. 영미와 태성, 아빠는 안방에서 자고 있었다. 엄마는 아침부터 기영이 엄마와 함께 목욕탕에 가고 없었다. 잠시 후 은하철도 999가 시작되었다. 영진의 집 마루 벽에 윤영과 기영이 기대어 앉아 있었다. 영성과 지민은 은하철도 999는 취향이 아니라면서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영진은 마루에서 윤영 앞에 앉아 있었다. 영진은 앉아있는 자리가 불편하기도 하고 은근히 좋은 느낌도 들고 알 수 없는 기분에 휩싸였다. 꼬랑지가 마루 위로 폴짝 뛰어올라 영진 옆에 앉아 있었다. 영진이 꼬랑지의 목을 쓰다듬어 주었다. 꼬랑지가 갸르릉거리며 발라당 몸을 뒤집어 배를 내밀었다. 평소에 꼬랑지를 발로 뻥뻥 차고 다니던 영진은 꼬랑지의 배를 손으로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만화의 엔딩 노래가 울려 퍼지며 마치 구름 위에서 붕 떠있는 기분으로 윤영과 기영, 꼬랑지와 함께했던 시간이 지나갔다. 영진은 일요일 아침 시청한 들장미 소녀 캔디의 내용은 선명하게 기억났지만 은하철도 999는 무슨 내용이었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다. 윤영이 마루 벽에 기대어 앉아있는 모습만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흑백 TV가 사라지고 재탄장 마을도 집집마다 컬러 TV를 들여놓았다. 처음은 늘 설레고 흥분되고 관심이 집중되듯 처음 컬러 TV에 신선했던 충격과 열광적인 관심들도 시간과 함께 사그러들며 익숙한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었다.